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한미 대 북한의 대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죠. 6월 5일에 합참에 따르면 4곳에서 각각 2발씩 총 8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 볼만한 점은 이번 발사가 한미 당국의 허를 찌른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5월 25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한국은 북한이 군사행동을 할 조짐이 있다면서 코끼리 걸음 훈련, 영어로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훈련이었냐면은 F-15K 전투기를 쭉 늘어놓는 훈련이었는데 비행은 하지 않고 늘어놓기만 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훈련이 맞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F-15K를 띄워서 응징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한 훈련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뭐 정말로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말하려는 거는 그때는 사전에 뭔가 징후가 있다고 포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사전 대응이 없었죠. 또 이번에 북한이 오전 9시 8분에 첫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출근한 시각은 오전 10시였어요. 52분이 지나서야 출근을 한 건데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 7발을 더 발사했습니다. 사실 실전이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할 수 있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 비공개로 한강에 가서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을 하려고 했다는데요.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겠다 싶었으면은 윤석열이 일정을 미리 잡아두지 않았겠죠. 그리고 출근도 미리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사실 5월 25일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한미 당국의 허를 찌르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 즈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순방했는데요. 원래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태호가 만약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북한이 군사행동을 하면 지하 벙커로 대피해서 지휘하는 플랜 B를 세워놓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은 군사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화면에 보시는 이 대화가 나온 거예요. 미국 일행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기자가 물은 거죠. 아니,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핵시험을 할 거라더니 북한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게 물으니까 설리번 보좌관이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을 해도 번번이 틀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소연이나 푸념 같은 거를 한 건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원래 군사행동을 전부 예측하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예상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일부러 계획을 바꾸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리번 보좌관도 아니 북한에서 분명히 조짐이 있었다. 그런데 안 했네. 그 원래 상황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해도 됐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설리번 보좌관은 분명히 할 줄 알았는데 안 했다. 예측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식으로 푸념을 늘어놨어요. 이 태도를 보면 설리번 보좌관이 상당히 당황하고 난처해하고 쩔쩔 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 아마도 미국은 북한이 군사행동을 할 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예측이 빗나가니까 실제로 당황하는 모습을 설리건 보좌관이 보인 거죠. 미국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심지어 바이든이 일본에 있을 때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엔 그냥 넘어가는구나 싶었을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도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허를 찔린 거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대통령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지하 벙커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하늘에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 대공미사일로 격추당할 수도 있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겁니다.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지지율을 높이고 이런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 외교적 성과 이런 거는 다 언론에서 사라지고 미사일 전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아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저런 약속들을 했는데 왜 실제 상황에서 대응이 이 모양이냐, 이런 말만 듣고 끝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낭패를 봤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형국을 살펴봤는데 현재 한반도는 강대강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야 두말할 것 없이 강으로 나오고 있죠. 미사일을 벌써 18차례 쐈다고 하고 보도에 따르면 ICBM만 벌써 6차례 발사했다고 합니다. 반년도 채 안 지났는데 6번이나 쐈으면은 이렇게 많이 ICBM을 쏘는 나라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도 발사했죠.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최근에야 한두 차례 실험에 성공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 발사한 미사일 중에는 이중의 호라는 거는 반원 모양을 말하는데요. 이런 포물선 비슷하게 그리는 이런 궤적을 2번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이중 모양의 호를 그리는 궤적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CNN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은 이런 미사일을 처음 봤다라고 미국 정보부 관계자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이 알지도 못하는 미사일을 연거푸 쏘고 최첨단 미사일을 쏘고 있는 거죠. 한국과 미국도 그에 맞서서 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북한과 선대선으로 갔던 건 아닌데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미국산 첨단 무기를 사고 군비를 확장하고 미사일 발사 훈련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니까 더 세게 강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발언으로는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적대적인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행동으로는 한미가 공동으로 대북 미사일 발사를 한다거나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한국군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미국이 발을 빼서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실기동 훈련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때와 비교하면 더 강경해진 겁니다. 6월 2일부터 4일까지에는 핵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한미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기동 훈련을 한 거는 4년 7개월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그리고 한국, 미국이 모두 강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은 거침없이 강으로 가고 있는데 비해서 한국이랑 미국은 보면 좀 찝찝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은 미국이 북한에 맞서서 한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면서도 꼭 이런 단서를 붙여놓는 거예요. 필요시에,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필요한지 판단을 해야 되고 언제가 시의적절한지 그 조율된 방식을 정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앞으로 실기동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못 박는 게 아니라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협의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강으로 갈 거면은 확실히 세게 나가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살얼음판을 딛듯 조심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ICBM을 발사했는데 한국과 미국은 맞대응을 한다면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게 맞대응이라고 하면은 원래 그게 맞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포를 쏘는데 나는 총을 쏘고 있으면은 이게 맞대응이 안 되죠. 상대방으로부터 비웃음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전략 무기를 썼는데 한미 당국이 단거리 미사일로 대응한 거는 급이 같지 않은 거죠. 한편 미국이 5월 25일에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폭격기가 북한을 위협하려면 북한 인근에서 날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서 날았냐? 여기서 날았습니다. 화질이 약간 안 좋은데 일본 오른쪽에 파란 선으로 그어진 것이 비행 경로입니다. 이게 북한의 위협을 주려면은 북한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로를 보면은 북한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한으로 진격하는 게 아니라 등을 돌려서 북한으로부터 도망가는 모양새로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것 같다. 도망가는 게 아니면 일본 해안선을 따라서 비행하는 게 꼭 북한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위협 비행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전폭기가 있는 방향으로 쭉 가면 진주만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건 마치 미국이 일본한테 야 니네가 진주만 공습한 적 있지 않냐. 우린 그걸 기억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폭격기 비행이 아니었나 싶기도 할 정도입니다. 이거 말고도 6월 초에 한미 해군 연합훈련을 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 장소도 이상합니다. 저 풍선 모양으로 표시된 것이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가 일본이라고 하니까 한반도랑 가까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엄청 멀습니다. 오키나와 남쪽 바다면은 빨간색 동그라미 이곳에서 훈련을 했다는 건데 이게 정말 북한에 대한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사실 왼쪽에 분홍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대만이고 오른쪽 밑에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괌인데요.
이건 차라리 대만이나 괌 이런 데를 방어하는 훈련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국과 미국의 군사행동에서 드는 근본적인 의문은 아니 대북 군사행동이라면서 왜 동해에서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전략폭격기가 날려면 동해에서 날고 해군 연합훈련을 해도 여기서 해야 북한이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5월 24일 날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해, 독도 동북쪽 방향으로 비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시위라는 분석도 있고 또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쿼드에 대한 시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과 일본, 쿼드를 겨냥한 훈련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인근에 군용기를 보내는 시위를 한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가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시위를 하겠다면서 저기 멀리 시베리아나 북극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면 어땠겠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아마도 러시아가 우리 근처로 오지도 못한다 라고 하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딱 그 꼴인 거죠. 외교적 발언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 지도부 제거 훈련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두고 북한의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함부로 날뛰지 마라. 비참한 파멸과 재앙을 맞게 될 거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은 외교부 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을 규탄한다면서도 협상으로 복귀하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는 꼭 북한에게 당신이 잘못했으니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했으니 이제 대화합시다. 대화에 나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한국과 미국은 강은 강인 것 같은데 이게 대체 뭐냐 찝찝하다. 이거 마치 겁먹은 개가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소리만 요란하게 짖는 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아니 대체 강경 대응이 뭐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전략폭격기가 왜 일본에 뜨냐? 일본 지키러 출동한 거냐? 솔직히 규탄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냐? 미국 바이든도 끌어들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과 미국의 행동들이 이렇게 보이는 건 거죠. 그러면 이제 전망을 해보려는데요. 이렇게 강대강 국면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대결 강도가 높아지겠죠. 예를 들면 합참은 미사일 대응 발사를 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능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국이 대응을 했어도 북한이 다음에 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서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북한과 한미의 대결을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강대강 국면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대결 강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 국면이 계속되면은 어느 한쪽이 굴복하거나 아무도 굴복하지 않으면 대결이 점점 고조되다가 결국에는 전쟁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전쟁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대결을 포기하고 발을 뺀 거겠죠. 그러면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중에 누가 먼저 발을 뺄 것이냐.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초반에 북한과 미국이 핵 문제로 전쟁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미국은 북한을 폭격할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지 않았죠. 그러면 누군가 포기를 했다는 소린데 누가 전쟁을 포기했냐?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서 북한과 포괄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때 사진인데요. 그러면 미국이 왜 전쟁을 하려다 그만두고 대화에 나섰냐? 그거는 전쟁 개시를 앞두고 모의 전쟁을 해봤더니 90일 이내에 미군이 5만여 명, 한국군이 50만 명이 죽거나 다친다는 거예요. 그 외에 경제 피해도 막대하고 그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정신이 번쩍 드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당시를 떠올리더라고요. 그렇게 피해가 너무 크니까 미국이 전쟁을 포기한 거죠. 이거를 두고 김영삼은 자기가 미국에 전화를 걸어서 전쟁 날 뻔한 걸 막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당시 김영삼 정권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자체를 반대하고 대결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전쟁을 막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웃긴 게 김영삼은 자기가 싸우자고 막 나서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전쟁을 그만두자고 말렸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 강대강 대결에서 김영삼이 꼬리를 내렸다라는 말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삼은 자기가 굴복했다는 말을 꼭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90년대 전쟁 위기 때 먼저 발을 뺀 건 한국과 미국이었습니다. 이 다음 사례는 2017년의 사례인데요. 이때는 미국이 항공모함을 3척 배치했다. 전쟁 나기 1분 전이다. 이런 찌라시가 돈다거나 4월 27일 날 전쟁이 난다. 이렇게 구체적인 전쟁 개시 날짜까지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전쟁이 나지 않았죠. 그러면 이번엔 누가 발을 뺐냐? 이번에도 미국이 뺐습니다. 이 사진의 왼쪽에 있는 외국인은 유엔 사무차장인데요. 이 사람이 2017년 12월에 방북을 해서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 긴급히 대화 통로를 개설하자 남북 간의 대화 통로도 복구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해달라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는 뜻을 전달한 것도 이때라고 합니다. 펠트먼 사무차장에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을 자기가 제안을 했더니 사진 오른쪽에 있는 리용호 당시 외무상이 잠시 침묵하더니 당신을 믿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펠트먼 사무차장이 유엔이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임무를 받았다. 내가 그 전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트먼 사무차장은 사실상 미국의 특사였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북미 대결이 고조될 때 항상 굴복하던 건 미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에 강대강 대결에서도 만약에 전쟁이 나지 않고 어느 한쪽이 발을 뺀다면 그거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발을 뺄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1990년대나 2017년을 보면 북한이 요구한 건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막 싸우다가 미국이 대결을 포기하고 북한에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하면 그걸로 대결이 끝났습니다. 대화가 북한의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요구 조건이 충족되니까 대결이 같이 끝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도 북한에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매일같이 합니다.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대화를 촉구한다. 이렇게 연일 입장을 밝혀요. 그런데 그거를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대강 국면이 펼쳐지면 미국이 단지 대화를 제시하는 걸로는 끝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될 텐데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요구 조건은 뭐냐? 바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그제서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 정책 철회는 무엇냐?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중단하고 미국산 무기를 한반도에 반입하지 말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사실상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완패하는 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대화 자체가 북한의 요구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대화 재개 기준이 매우 높아진 거죠.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하면 그만큼 북한의 힘이 세지고 한국과 미국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북중러 반미 국가들이 미국과 서방 세계보다 국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랑 모의 전쟁을 하면은 매일 진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한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침소봉대 없이 비참하게 실패했다. 적군이 우리를 능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합참 차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전투기를 하나 개발하는 동안에 북중러는 34중의 새 핵 운반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거는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 이야기예요. 미국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동안 북한은 핵 탄도미사일 기술 완성에 1년 더 다가갔다. 이것도 북한이 경쟁에서 앞서 있다라는 말이죠. 국제관계에서는 힘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서 힘 대 힘의 대결로 좌우되는 게 국제관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관계를 대할 때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일단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둘 다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셋 중에 하나겠죠. 한국과 미국이 승리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승리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셋 모두 핵전쟁으로 공멸하는 겁니다. 전쟁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기분에 따라서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단 일어나면 지고 나서 졌지만 잘 싸웠다라거나 뭐 우리가 피해는 컸지만 따지고 보면 이긴 거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두고 생각할 땐 누가 이길지, 피해가 어떻게 될지 냉철하고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한번 사례를 놓고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은 북한과 한미가 실제로 맞섰던 사례죠. 사실 한국전쟁을 두고 한미와 북한이 모두 자기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누가 이겼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이겼다고 주장하는 거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승전 기념일로 삼고 경축하는 열병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1953년에 끝났는데 1953년 광복절 때도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랑 미국은 그런 승리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기념하는 날은 7.27이 아니라 6.25지 않습니까? 6.25는 북한이 침공해왔다고 하는 날입니다. 한국은 7.27을 승전일이 아니라 유엔군 참전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유엔군이 7월 27일 날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7.27을 유엔군 참전 기념일로 기념하는 거는 7.27을 기념하긴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승리를 한 것도 아니니까 승전일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 하다가 억지로 붙인 이름이라는 티가 나죠. 그러면 이게 전쟁에서 이긴 사람의 태도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 서명자인 마크 클라크 미군 사령관은 역사상 승리하지 못한 정전협정에 서명한 최초의 미군 사령관이다 이러면서 자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군 부대 중에 하나는 한국전쟁에서 패배한 치욕을 되새기기 위해서 매해 부대기를 불태우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전쟁에서는 북한이 승리하고 한국과 미국은 패배했다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음 사례는 아프간 전쟁입니다. 2001년에 시작해서 2021년에 끝났습니다. 무려 20년이나 걸렸는데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미국은 탈레반을 내쫓겠다고 해서 아프간에 쳐들어갔는데 20년 후에 미군이 바로 탈레반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운 친미 정권이 무너지고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은 쫓겨나고 대신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도 패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피해가 너무 커서 국익을 위해서는 철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프간 전쟁을 한반도 상황이랑 비교해보면은 아프간 친미 정권보다야 윤석열 정권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경우에는 바로 작년의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아프간에서 쫓겨난 미군과 현재의 미군이 같은 미군이죠. 한편 북한은 탈레반보다야 한 5,000배쯤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레반은 슬리퍼를 신고 소총 들고 미국과 싸웠는데 북한은 일단 핵 보유국이죠. 그리고 ICBM, SLBM,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미사일, 방사포 등등 다양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탈레반에게도 졌는데 북한을 상대로는 과연 이길 수 있겠냐? 오히려 아프간에서처럼 주한미군이 미 본토로 야반도주하게 되지는 않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볼까요? 원래는 전쟁 나기 전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참전해서 우크라이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작년에 32개국을 모아서 시브리즈 21이라는 우크라이나를 지켜주는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나니까 미국이 참전을 했나요? 그렇지 못하고 있죠. 기껏 하는 게 무기를 지원해 주는 건데 무기 지원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땅을 빼앗기고 난리도 아니죠. 저 빨간 지역이 빼앗긴 지역인데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 산업의 중추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쪽 해안지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주력 상품 중에 하나인 곡물을 해외에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참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의심이 듭니다. 7월 말이면 림팩이라고 하는 환태평양 훈련이 벌어집니다. 림팩 훈련에 참가한 나라는 26개국입니다. 시브리즈 21은 32개국이 참가했었죠. 시브리즈 21에서는 림팩 훈련보다도 더 많은 나라가 훈련을 한 셈인데 그 나라들, 그 부대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한국이 림팩 훈련을 참가한다고 해서 실제 전쟁이 났을 때 미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맞냐? 과연 미국이 우크라이나는 보호해주지 않았는데 한국은 해줄 수 있겠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쟁사를 두고 보면 막상 미국이 전쟁에서 제대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특히 북미 대결에서는 역사를 통틀어 미국이 승리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를 토대로 판단을 하자면 전쟁이 났을 때 한국과 미국이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지금 누가 옳고 그르냐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현실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은 강대강 국면에 들어서면 북한이 물러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굴복하지 않는 한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한국과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려니 북한의 요구 조건이 높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로 봐도 한국과 미국이 패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논거가 있으면 환영하면서 진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마 북한한테 지겠냐? 이런 막연하고 허황된 생각으로 전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좀 세게 했더니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의 반응이 좋더라. 칭찬을 막 해주더라. 그래서 기분이 좋다. 이런 기분주의를 부리거나 정신승리를 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다. 강대강 국면에 가면 무조건 필패한다는 게 현실이다 라는 겁니다. 현실 인식을 철저히 하고 현실을 타개할 만한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아침 햇살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을 집필하는 이형구 연구원의 신작 신제국주의의 몰락. 블라디미르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출간된 지 105년. 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매일같이 미국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신제국주의 체제가 왜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책 신제국주의의 몰락.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